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15년 정도 유럽을 평정하던 시기에 40번 승리했던 전투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나폴레옹에게 영광뿐만 아니라 프랑스에게도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 포함해서 나폴레옹이 승리했던 모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게 바로 프랑스 개선문입니다. 높이가 50m, 폭이 45m인데요. 프랑스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12거리입니다. 12거리 중심에 개선문이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12거리가 별 모양이죠. 별. 그래서 그 12거리 별 모양이라 해서 프랑스어로 별이 에뚜알입니다. 에뚜알. 그래서 별 모양의 거리 12거리라 해서 에뚜알 광장이라는데요. 샤를 드골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 광장 명칭을 샤를 드골 에뚜알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 거리의 중심에 프랑스의 상징 개선문을 세워둔 겁니다. 1806년부터 1836년까지 공사를 해서 무려 30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요. 물론 중간에 한 16년 정도는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유배되고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고 이 나폴레옹이 실각했던 기간은 공사가 중단되기도 해서 실질적으로는 14년 정도 공사를 해서 1836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개선문이고 나폴레옹이 1796년부터 1797년까지 제1차 이탈리아 원정 갔을 때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 고대 로마 시절에 그 개선 장군들이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고 로마로 귀환할 때 통과했던 문, 티투스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때 건립된 티투스 개선문의 영감을 받아서 나폴레옹이 자신의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프랑스 개선문을 만들었고, 그게 나폴레옹 사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많은 여기 젊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여기를 산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북한에서 1982년, 지금부터 41년 전인 1982년에 북한에서 평양 대동강변에 개선문을 지었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규모보다 더 크게 지어버렸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개선문 높이가 50m인데 북한의 개선문은 60m.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은 폭이 45m인데 북한의 개선문은 50m로서 프랑스 파리 개선문보다 북한 평양의 개선문이 규모가 더 큽니다. 자, 여하튼 개선문을 통과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인증샷을 찍기도 했었고요. 정말 웅장합니다. 또 개선문을 설계할 때 가까이에서 봤을 때 더 웅장하게 느껴지게끔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개선문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프랑스 주요 국가 행사는 개선문에서 시작해서 샹젤리제 거리를 거쳐서 콩코드 광장, 즉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개선문을 지나서 세느강을 건너가면 바로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 다시 한번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 파리 개선문을 지나서 세느강을 건너면 바로 프랑스 에펠탑이 있습니다. 파리 에펠탑 투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에펠탑을 오를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슬람 테러 무장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테러를 가한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미국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도시들
파리의 에펠탑이나 로마의 콜로세움을 여행 위험 지역으로 선포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13년 전 2010년 10월 제가 여행을 할 당시인데요. 그래서 에펠탑에 올라갈 때도 하기 전에 검문 검색이 철두철미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폭탄을 휴대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고요. 에펠탑 먼저 2층 전망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3층 전망대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갈아탑니다. 그래서 꼭대기 3층 전망대 높이가 321m입니다. 321m. 자, 그곳은 어떤 시기에 거기를 건립을 했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고요.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그걸 기념하기 위한 그 상징물로 철근 구조물을 그대로 노출시킨 에펠탑을 프랑스 파리에다 세운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 그 조망을 굉장히 훼손하는 흉물이라 해가지고 반대 여론이 심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세계적인 상징물이 돼가지고 1년에 관광객이 약 750만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억 몇천만 명이 에펠탑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1889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지 한 134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 몇천만 명이 그곳을 방문했고 1년에 약 750만 명이 찾는 프랑스의 관광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할 데이터는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1년에 900만 명 정도가 찾는데요. 에펠탑은 1년에 한 75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펠탑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주변의 경관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같으면 주변이 한수 이북의 북한산, 도봉산, 한수 이남의 남한산, 관악산 이런 식으로 한양, 서울을 주변의 높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반면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주변에 산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안 보이고 낮은 언덕 수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야말로 평지의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예외로 예외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파리의 도시의 건축물들은 10층 이하 고풍스러운 건물 저층 위주로 되어 있고요. 유일한 예외는 라 데팡스 지역의 신도시 지역만 초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삼성과 LG그룹의 간판을 제가 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에펠탑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그 고풍스러운 저층 위주의 건물들과 세느강을 유유히 흘러다니는 유람선들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멋진 풍경을 연출했고요. 세느강은 프랑스 파리를 관통하는 강인데요. 센강이라고 하죠. 센강. 그런데 그 강은 길이가 776km입니다. 776km. 776km면 거의 800km, 2천리에 가깝죠. 2천리. 그건 파리에서 쭉 북서쪽으로 흘러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뒤바꿨던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노르망디 해안 쪽으로 흘러가서 영불 해협으로 흘러갑니다. 그 길이가 바로 무려 776km입니다. 그 센강이 프랑스 파리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주변에 저층 위주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 321m의 높은 지대 에펠탑에서 내려다본 그 개선문이나 샹젤리제 거리, 프랑스 대혁명 광장인 콩코드 광장,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들이 참 멋진 배치도 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높은 데서 이제 뭐 가족 사진 뭐 이런 걸 인증샷을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내려와,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 이듬해인 1940년 6월 14일에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고, 6월 22일에는 프랑스로부터 정식 항복을 받았고, 그로부터 4년 3개월 동안 프랑스의 파리는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갔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1944년 8월 25일에 4년 3개월 만에 프랑스 파리가 독일의 점령하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그 프랑스 파리에 입성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로부터 정식 항복을 받을 때 1차 세계대전에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할 때 프랑스에 있는 어떤 열차 안에서 독일이 프랑스한테 항복을 하는 항복식을 했었었는데요. 반대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그 1차 세계대전의 그 항복의 그러한 쓰라린 아픔을 통쾌하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한테 항복했을 때 사용했던 열차를 다시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1940년 6월 22일에 프랑스로부터 독일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원래 히틀러는 미술 학도였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 공부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의 미술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신만의 그 딱딱한 그림체를 고집하고 좋아하는 바람에 그냥 평범한 미술 학도에 그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미술가로 성공했다면 정치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정치가가 되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참사, 민간인 포함해서 약 7,2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6년 동안의 그 대참사, 그 주범이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한 제가 인문학 서적 4번째 출간작으로 2달 반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했는데요. 거기에도 잘 묘사되어 있듯이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참사인데요. 그래서 히틀러가 미술가로 성공했다면 정치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치가가 되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역사학자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악독한 2차 세계대전의 주범 수괴였던 아돌프 히틀러도 프랑스 파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1940년 6월 14일에 점령하고 6월 22일에 항복을 받을 때도 프랑스의 그 유물들은 전혀 훼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에펠탑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그 에펠탑 관리인이 그 전기를 정전시켜버리고 가동을 안 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는 에펠탑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펠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만국 박람회를 할 때 그 상징물로 철골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킨 높이 321m의 에펠탑을 세워서 초창기에는 이제 흉물이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관광산업의 효자 노릇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에펠탑을 세웠던 사람이 귀스타프 에펠이죠. 프랑스 건축가 귀스타프 에펠이 에펠탑을 세우기 전에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잘 아시죠? 자유의 여신상을 에펠탑 세우기 3년 전이니까 1886년입니다. 1886년에 그 에펠탑을 세웠던 귀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간의 친선 우호 증진을 위해서 미국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한테 선물했던 게 바로 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는 그 중간에 있죠. 그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그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이 독립선언한 게 1776년 7월 4일인데, 그로부터 100주년이면 1876년인데요. 그 100주년 딱 맞춰서 한 게 아니라 10년 정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10주년인 1886년에 프랑스가 미국한테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을 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도 역시 에펠입니다. 에펠탑을 만들었던 에펠이 1886년에 자유의 여신상 제작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이라는 그 선물 타이틀이지만 사실은 10년이 늦은 110주년이 됐던 1886년에 프랑스가 미국한테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한 겁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 제작에 참여했던 귀스타프 에펠이 그로부터 3년 후인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파리에서 세계 만국 박람회를 할 때 바로 세계의 랜드마크, 유럽의 랜드마크, 프랑스의 랜드마크,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 321m의 철골 구조물을 그대로 노출시킨 건축물을 만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펠탑을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광장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또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바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에펠탑 바로 근처에 세느강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그곳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6박 8일간의 챌린지 투어, 직장 동료 및 가족들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화합의 밤을 가졌었습니다. 그 6박 8일 중에 첫 저녁 식사는 로마에서 해산물 코스 요리 마레 에 몬티, 즉 산의 진미 해산물 그 시푸드 코스 요리로 즐기면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펠탑 투어를 마치고 세느강 유람선 타기 전에 저녁 식사할 때, 그때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삼겹살에 와인을 먹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행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MC를 했습니다.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소중한 여행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뜻깊고 영원히 기억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거기 식당에 노래방 기구도 있어서 노래도 하려고 했는데 세느강 유람선 일정이 7시로 예약되어 있어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선착장에 가면 세느강 유람선을 운용하는 유람선 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선박 배 숫자와 유람선 숫자 많이 보유한 회사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선착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에펠탑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그 배 회사가 바로 바또 무슈입니다. 유람선 회사 이름이 바또 무슈, 사또가 아니라 바또입니다. 바또 무슈라는 유람선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을 이제 타고 7시부터 한 1시간 정도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쭉 거기 에펠탑 근처에서 출발해서 세느강 따라 쭉 가다가 노틀담의 kop주, 노트르담 성당 있죠. 노트르담 성당 이쪽에서 이제 반환을 하는 1시간 코스였는데, 후반에는 비가 내리고 좀 춥기도 했지만은 에펠탑에서 야간 조명이 발광을, 빛이 빠른 속도로 전멸 방식으로 꺼졌다 켜졌다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발광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어나 가지고 추위가 그냥 잊혀졌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펠탑 바토무슈 유람선을 탔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제일 먼저 안내 방송, 주요 관광 포인트를 지나갈 때마다 안내 방송을 했는데요. 처음에 프랑스어로 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로 합니다. 한국어로.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라는 방증일 텐데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투어를 했는데요. 그 프랑스의 주요 세느강 주변의 주요 관광 그 시설물을 통과할 때마다 이제 친절한 한국어 방송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환점은 그 노트르담 성당이었는데요. 수년 전에 거기에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복구 공사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자, 이탈리아 밀라노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 고딕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두오모 성당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고딕 건축 양식이라는 게 뽀족탑이지 않습니까? 뽀족탑, 첨탑, 뽀족탑. 그게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이 바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고 고딕 건축 양식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데요. 첨탑이 무려 135개의 첨탑이 하늘을 향해서 그 치솟아 있는 그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으로 뽀족탑 형식의 고딕 양식이었는데요. 그 노트르담 성당,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도 고딕 양식입니다. 자,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kop주 이런 걸작들이 있는데요. 그 노트르담 성당 거기에서 반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에펠탑이 1889년에 건축이 됐으니까 무려 13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982년 그 무렵부터는 거기에 야간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198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조명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야간에 세느강 유람선 투어를 하면서 에펠탑을 바라봤을 때 정말 화려한 불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밤에는 4시 정각에 3분 동안 에펠탑의 그 조명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꺼졌다 켜졌다 전멸 방식이죠. 빠른 속도로 전멸하는, 그래서 발광이라고 합니다. 발할 발자 빛광자 발광. 미쳤다 할 때를 발광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빛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전멸 방식을 빠른 속도로 한다. 그래서 발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조명이 켜질 뿐만 아니라 4시 정각에는 예를 들어 8시 정각, 9시 정각, 10시 정각 이런 4시 정각에는 3분 동안 빠른 속도로 불이 꺼졌다 켜졌다 전멸 방식으로 반짝거리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걸 배경으로 또 인증샷을 찍기도 했고요. 정말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의 그러한 도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유럽의 중심 파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람선, 세느강 유람선 바토무슈 유람선 투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거의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시간 7분 정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저녁이 밤이 깊어가다 보니까 기온이 좀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22도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한 2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책로 산책하시는 분들, 조깅하는 분들, 335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을 한가로이 여유롭게 보내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는 웅장하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프랑스 파리 여행을 좀 마무리를 하면, 제가 출발할 때는 이제 여행은 13년 전입니다. 2010년 10월이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핀란드 헬싱키까지 비행기로 한 9시간 정도 갔었던 것 같고, 그곳에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또 3시간 정도 비행기를 또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피렌체, 그 다음에 베네치아, 베로나, 그 다음에 밀라노, 그 다음에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디종, 프랑스 파리 투어를 마치고 이제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다시 핀란드 헬싱키까지 또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헬싱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환을 했는데요. 그래서 총 6박 8일간 내 식구가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여행을 했고요. 그 여행 기간 6박 8일 동안 1500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했고, 그 중에 100장 정도 사진을 엄선해서 별도로 앨범까지, 여행사에서 앨범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서비스로 앨범. 그리고 어떤 머그잔에다가 이탈리아 피렌체 미켈란젤로 전망대에서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내 식구가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또 엄선해 가지고 머그잔에다가 사진을 코팅 비슷하게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지는 6박 8일간 1500장도의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 100장 정도는 여행사에서 서비스로 앨범을 만들어줬고, 또 그 중에 최고의 사진인 이탈리아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피렌체 시가지를 배경으로 찍었던 내 식구 기념사진은 머그잔에다가 코팅 형식으로, 프린팅 형식으로 아예 사진을 부착해 가지고 여행사에서 서비스로 해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여행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 소중한 가족 여행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석 달 후, 오늘이 2023년 5월 25일인데요. 앞으로 정확하게 석 달 후인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세계의 중심인 미국 동부지역, 그리고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가 또 해외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캐나다는 토론토, 퀘벡, 몬트리올, 그 다음에 천섬이라고, 1000개의 아름다운 섬, 천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이제 열흘 동안 가족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석 달 8월 25일에 출국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효 기간이 경과된 여권도 재발급을 다 받은 상태고요. 조만간 미국 비자를 인터넷 통해서 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그동안 저의 13년 전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6박 8일에 관한 여행 추억을 며칠 동안 유튜브로 촬영을 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참고로 말씀드리면 123층 555m 높이고요. 꼭대기층의 넓이는 농구장 크기 면적이고 밑바닥층의 넓이는 축구장 크기 면적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이 건축물 외형이 지필목중의 붓을 형상화했습니다.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목중의 붓을 형상화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비는 토지값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가 4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2016년에 완공하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맞춰 개관을 했으니까 개관한 지 이제 6년 2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의 무게,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인데요. 서울시 전체 인구들의 평균 체중이 약 75kg이라고 한다면 개인당 평균 75kg 체중 곱하기 1000만 명을 곱하면 대략 75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지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직경 1m, 길이 30m의 쇠 말뚝, 쇠 기둥을 약 108개를 기초공사할 때 박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곳에서 석촌호에서 21년 3개월 동안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한 5, 6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초기에 기초공사할 때 일주일 동안 레미콘 차량 약 6,000대, 레미콘 차량 거의 6,000대 정 5, 6,000대의 레미콘 차량을 동원해서 저기에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저 무게 75만 톤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강풍에 견딜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답니다. 진도 8, 9 이 정도에도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9시 12분.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저녁 9시 22분 정도 됐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전히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